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온 기사 보셨죠? 카카오 대리 앱에서 만난 대리기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분에 대한 사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사건 저도 그 JTBC 사건반장에서 사건 보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해당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사건도 이게 지금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피해자분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친구분과 술을 한잔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 한 3시경쯤에 대리기사를 불렀고 뒷좌석에 자기는 탑승을 한 다음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블랙아웃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1시간쯤 지나고 눈을 떠보니까 집이 아닌 외진 장소에 차가 세워져 있었고 대리기사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핸드폰으로 대리기사한테 신체를 촬영까지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대리기사는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지금 피해자분은 회사도 못 다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준강간으로 이게 기소가 됐다가 중강간 치상으로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피해자가 술이 취해서 잠든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해자의 심신 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했기 때문에 준강간이 되는 거고요. 치상이다 이러면은 범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지금 정신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데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도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강간 치상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강제추행 혐의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대리운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맨정신에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차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또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를 타고 가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내가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아니면 지금 나랑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이 성범죄자다.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대리업체 플랫폼인 카카오에서는 다시는 이 사람 대리기사로 등록할 수 없게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대리기사 등록 과정에서 범죄 경력 조회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즘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자, 여기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 종사자에 대한 종사 제한 조항이 있거든요. 특히 뭐 마약이다, 성폭력이다 등등 각종 범죄 경력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이 되고요. 범죄 경력도 사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법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게 지금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음식 배달 라이더라든가 아니면 대리기사 플랫폼 사업에서도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게 소화물도 마찬가지고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는 그냥 이거 문 앞에 두고 가지 그렇게 대면해서 실제로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직접 대면할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는 왜 안 하냐는 거죠. 대리운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이고 내가 술이라도 많이 취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신체나 정신이 온전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서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랑 합의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그 과정에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번 사건 기사를 보면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 이거 이 사건은 우리 아내가 알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다 그래요. 자, 이번 사건 변호인도 좀 선임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 측에서는 이거 좀 엄벌 탄원서를 접수시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해달라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형사 합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또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피해를 이제 배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지출했던 병원비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 뭐 이거 당연히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에다가 위자료까지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람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우리가 뭐 소위 이제 금융치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어차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방한테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와서 경제적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변호사의 실력이 좀 중요할 거예요. 실력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형사 절차만 사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건 초기에 피해자분들이 해바라기 센터 가서 진술을 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도 처벌이나 형사합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입은 손해를 제대로 받아내야겠다 하면 손해배상을 좀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좀 핵심이 되겠죠. 뭐 사실 뭐 자랑이 아니라 저희 포기에서는 성범죄 사건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손해배상을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사건 많이 처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대리해서 손배소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 드려야 되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뭐 내가 지금 뭐 강제추행이나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를 봤다. 근데 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사건 진행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